서울의 부촌 평창동. 높은 담벼락과 잘 가꾸어진 정원, 그리고 고급스러운 저택들이 늘어선 이 조용한 동네의 아침은 언제나 한 소녀와 개 한 마리의 산책으로 시작되었다. 안소리. 14살 정도로 보이는 맑고 커다란 눈과 양갈래로 따은 머리를 한 소녀.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잘 훈련된 아름다운 점원 셰퍼드 러가 함께였다. 소녀는 동네 어른들에게 늘 밝고 수줍게 인사했고 러는 그런 소녀의 곁을 늠름하게 지켰다. 이모와 단둘이 사는 조용한 고아 소녀.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최근 이 동네로 이사온 은퇴한 형사 박도연의 눈에는 그 평화로운 광경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는 경찰 생활의 상처를 피해 이곳으로 도망쳐 왔지만 그의 날카로운 형사의 직감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자신의 창가에 서서 매일 아침 정확히 이걸 쉬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그들의 산책을 관찰했다. 처음에는 그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곧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소녀의 일과는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 완벽했다. 그녀가 강아지 목줄을 쥔 손은 어린아이의 손길이 아니라 숙련된 핸들러의 단단하고 절도 있는 그립이었다. 개 역시 평범한 애완견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군견이나 경찰견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녀의 순진무구해 보이는 눈빛 속에서 아주 가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고 차가운 지성이 번뜩이는 것을 그는 보았다. 어느 날 아침 이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국가정보원의 강민준 국장이 아침 조깅을 하다가 소리와 마주쳤다. 그는 대중들에게 영웅으로 알려진 잘생기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였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동네 귀염둥이, 안녕. 박도연은 자신의 창가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다. 강 국장의 손이 닿는 순간 소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과 그녀의 순진한 미소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가면으로 변하는 것을 박도연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그녀의 완벽함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저렇게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는 오랜 형사의 버릇처럼 그녀에 대해 조금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경찰에 남아있는 옛 후배를 통해 안소리라는 이름의 신원을 조회해 보았다. 결과는 너무나 깨끗했다. 조용한 고아 소녀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기록. 이것은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진 신원은 거짓말의 냄새를 풍기는 법이다. 박도연은 커피잔을 든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소리와 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동네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형사로서의 직감은 자신이 지금 거대하고 위험한 비밀의 한가운데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진실은 저 소녀의 순진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음 장에서 벌어질 그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사건을 위한 무대는 그렇게 조용히 마련되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안소리와 러의 평화로운 산책은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동네는 고요했고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아 보였다. 하지만 소리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자신의 완벽한 순진한 소녀 연기를 흩뜨리지 않은 채 일과를 계속했다. 박도연은 여느 때처럼 자신의 창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리와 러가 매일 지나다니는 좁고 외진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이 동네에서는 본 적 없는 검은색의 낯선 밴 한 대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밴의 목표는 명백히 게러였다. 그것은 그녀의 반응을 떠보거나 혹은 그녀의 유일한 파트너를 제거하기 위한 강민준 국장의 부하들이 꾸민 공격이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평범한 아이였다면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을 순간. 하지만 안소리는 순간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수줍고 어색했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몸은 치명적인 효율성을 위해 압축된 용수철처럼 변했다. 엎드려 그녀의 입에서 짧고 날카로운 명령어가 터져 나왔다. 런은 즉각적으로 바닥에 완벽하게 엎드렸다. 고도로 훈련된 궁연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목줄의 팽팽한 장력을 이용하여 러가 엎드리는 힘을 역으로 이용해 자신의 몸을 옆으로 날렸다. 벤의 돌진 경로에서 벗어나는 유체처럼 부드럽고 경제적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회피 기동. 오직 고도로 훈련된 요원만이 해낼 수 있는 움직임이었다. 동시에 그녀의 눈은 벤의 모든 것을 컴퓨터처럼 스캔하고 있었다. 차종 번호판에 유무, 그리고 짙게 선팅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탑승자의 수까지. 벤은 그들이 있던 자리를 불과 몇 인치 차이로 스쳐 지나간 후 날카로운 타이어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다가 이내 맹렬한 속도로 사라졌다. 모든 것은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박도현은 자신의 2층 창문에서 똑똑히 목격했다. 그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가 본 것은 운 좋은 탈출이 아니었다. 그는 전문적인 전투 회피 기동과 훈련된 K9의 반응, 그리고 어린아이의 얼굴을 한 채 베테랑 군인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한 소녀를 보았다. 그의 의심은 이제 더 이상 직감이 아니었다. 확신이 되었다. 저 소녀는 거짓말이다. 아주 위험하고 설득력 있는 거짓말. 벤이 사라지자 소리의 가면은 즉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러야 괜찮니? 라고 말하며 겁에 질린 아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개를 확인하는 연기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분석하고 있었다. 놈들이 날 시험하고 있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이곳에서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군. 그녀는 자신의 위장이 최소한 누군가에게는 간파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박도현은 창가에서 물러섰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깊은 미스터리를 향한 낡은 흥분감으로 뛰고 있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동네의 가장 유력한 권력자가 바로 국정원의 국장이었으니까. 그는 이제 혼자였다. 그는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조용한 은퇴 생활은 끝났다. 그는 방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사건과 마주쳤고 그 사건은 바로 그의 창밖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의 개인적인 수사는 이제 정말로 시작되었다. 박도현의 수사는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의 낡은 비공식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안소리라는 소녀의 기록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학적부 출생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모든 서류는 완벽했지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것은 실제 살아온 삶의 흔적인 디지털 먼지가 전혀 없는 전문가가 만들어낸 유령 신분이었다. 박도현은 자신의 의심이 사실임을 확신했다. 한편 바로 그 시각 그 순진한 소녀의 집안. 안소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양갈래로 따았던 머리를 풀고 얼굴에 순진한 미소를 지웠다. 그 자리에는 28살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고 차가운 피로감이 서린 한 여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국정원의 비밀부대 그림자의 최연소 팀장이었던, 그리고 지금은 유일한 생존자인 요원이었다. 3년 전 국가기밀을 팔아넘기는 내부의 고위급 스파이를 잡기 위한 작전 중 그녀의 팀 전체가 매복 공격을 당해 몰살당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훈련 중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신자는 바로 그들의 작전을 지휘했던 상관, 그리고 이제는 국가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강민준 국장이었다. 강민준은 그녀 역시 그날 죽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희귀한 의학적 상태로 인해 성장이 10대 중반에서 멈춰버렸다. 그녀는 이 저주와도 같은 자신의 외모를 복수를 위한 완벽한 위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현재 임무는 복수이자 정의 구현이었다. 그녀가 매일 아침 이모라 부르는 국정원 조력자와 함께 사는 이 집은 그녀의 비밀 기지였다. 그리고 그녀가 매일 아침 반복하는 개와의 산책은 사실 그녀의 진짜 임무였다. 파트너인 궁연로의 목걸이에는 고성능 스캐너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매일 강민준의 저택 앞을 지나며 그의 삼엄한 보안 네트워크 CCTV에 사각지대 와이파이 신호 센서에 주파수 경호원들의 순찰 패턴을 분석하고 3D 지도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그의 배신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가 숨겨져 있을 그의 개인 금고에 침투하는 것이었다. 지난번에 벤 사고는 그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거나 혹은 자신의 존재를 어렴풋이 눈치챘다는 신호였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조력자인 이모가 새로운 문제에 대해 보고했다. 옆집에 이사온 은퇴한 형사 박도현. 그가 그녀의 신원을 조회했다는 사실이었다. 어떻게 할까, 제거해야 할까? 소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 역시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저기가 아닌 진실을 갈망하는 고독한 늑대의 모습을 보았다. 아니요, 일단 그냥 둬요. 적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계속 주시해 주세요. 그녀는 다시 자신의 컴퓨터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매일의 산책으로 만들어낸 강민준의 저택에 대한 완벽한 3D 지도가 떠 있었다. 그녀는 침투 경로 하나를 찾아냈지만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했다. 압박감이 그녀를 조여왔다. 적은 그녀의 존재를 감지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옆집에 예측 불가능한 늙은 형사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생겼다. 그녀의 고독한 임무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창문이 영원히 닫히기 전에 곧 행동해야만 했다. 박도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소리의 산책 시간에 맞춰 동네 공원의 외진 벤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어린아이로 대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무거웠다. 너 대체 누구냐? 그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늘어놓았다. 벤 사고 때의 불가능한 반사신경, 완벽하게 조작된 신분, 그리고 강민준 국장의 집을 향한 그녀의 집요한 시선까지. 그는 그녀가 평범한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소리는 궁지에 몰렸다. 하지만 그녀는 부인하는 대신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미 그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과거에 강민준 국장과 연결된 정치 비자금 사건을 파헤치다 강제로 은퇴당한 정직한 형사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어린아이의 연기를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와 태도는 순식간에 전문적인 요원의 그것으로 변했다. 박도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에 압도당했다. 당신이 쫓던 그 사건, 그리고 내가 쫓는 이 사건, 뿌리는 같습니다, 박 형사님. 그녀는 진실의 일부를 밝혔다. 자신이 강민준이라는 고위급 배신자를 쫓는 요원이며 그가 자신의 동료들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동맹을 제안했다. 자신에게는 침투와 정보전 기술이 있고 그에게는 수사 경험과 어쩌면 필요하게 될 경찰 내부의 낡은 인맥이 있었다. 박도현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건을 끝낼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의 망설임 끝에 불명예스럽게 은퇴한 늙은 형사는 소녀의 몸에 갇힌 젊은 요원의 손을 잡았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위태로운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그 시각 강민준 국장의 집무실. 그 역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벤을 동원한 사고는 실패로 돌아갔고 감시팀은 소녀와 새로 이사온 은퇴 형사 사이에
이상한 접촉을 보고해왔다. 그는 국정원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안소리의 신원을 사망 실종 요원 파일과 생체 인식 정보까지 대조하며 심층적으로 재구성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끔찍한 결과가 돌아왔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높은 확률의 일치 결과를 찾아냈다. 안소리 14세 추정는 3년 전 훈련 사고로 사망 처리된 코드네임 아르테미스. 유소리 당시 25세 팀장과 98% 일치. 강민주는 모니터를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였다. 유일한 변수. 배신의 현장에서 자신의 얼굴을 본 유일한 생존자. 그녀는 살아있었고 지난 몇 달간 바로 옆집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가면이 홀로 남은 집무실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책상을 내리쳤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는 전직 형사까지 동료로 끌어들였다. 그는 자신의 적을 너무나 얕보고 있었다. 그는 보안 전화기를 들어 자신의 가장 잔혹한 실행팀에게 명령을 내렸다. 더 이상 미묘한 테스트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제거의 시간이었다. 그림자는 더 이상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곧 덮칠 터였다. 자신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강민준 국장은 먼저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조심스러운 암살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을 한꺼번에 그리고 사고로 위장하여 제거할 완벽한 덫을 놓기로 했다. 그는 이웃 간의 화합을 명목으로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긴급 야외가 든 파티를 개최했다. 동네의 모든 주민들에게 초대장이 보내졌고 그 중에는 안소리의 이모와 박도현에게 보내진 것도 있었다. 특히 소리에게는 그녀의 이름이 직접 적힌 불길한 메시지와도 같은 초대장이 전달되었다. 소리와 박도현은 비밀리에 만나 이 초대장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명백한 함정이라는 것을 즉시 알았다. 미친 짓이야.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라고. 신중한 늙은 형사 박도현이 반대했다. 하지만 훈련된 요원인 소리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 숨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강민준의 저택은 철옹성이었고 이번 파티는 그 성문이 열리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의 개인 서재에 침투하여 그의 배신을 증명할 마지막 증거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 증거는 그가 외국 세력의 동료들의 신상 정보를 팔아넘겼다는 내용이 담긴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였다. 두 사람은 그 위험한 초대에 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준비는 파티에 가는 준비가 아니라 비밀 작전을 위한 준비였다. 소리는 자신의 소녀, 드레스 안에 자물쇠의 해체도구, 소형 도청 장치, 그리고 향수병으로 위장한 비살상, 마취가스 분무기를 숨겼다. 파트너인 런은 파티장 밖에서 그들의 망을 보고 비상시 지원을 할 터였다. 박도현은 옛 인맥을 통해 저택의 설계도를 입수하고 보안의 사각지대를 연구했다. 그는 파티에서 강민준을 붙잡고 정신을 분산시키는 미끼 역할을 맡기로 했다. 파티 당일 저녁. 강민준의 저택은 겉보기에는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웨이터와 직원으로 위장한 그의 사설 경호팀이 소리와 박도현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완벽하고 매력적인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와줘서 고맙구나 소리야. 박 선생님도요. 오늘 밤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 속에는 차가운 사리가 숨겨져 있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작전이 시작되었다. 박도현은 계획대로 강민준에게 접근하여 마치 술에 취한 노인처럼 그를 붙잡고 길고 성가신 대화를 시작했다. 그것은 소리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파티의 인파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소녀는 저택의 복도를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첫 번째 내부 보안을 통과하고 마침내 금고와 증거가 있는 강민준의 개인 서재문 앞에 도달했다. 그녀는 숨겨두었던 아주 작은 자물쇠에 해체 도구를 꺼내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복도에 숨겨진 마이크로 카메라가 그녀의 모든 모습을 강민준의 태블릿 PC로 실시간 전송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박도현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잔인하고 승리감에 찬 미소로 그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소녀는 자신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이미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후였다. 유소리가 강민준 국장의 서재 자물쇠를 여는 바로 그 순간, 파티가 한창이던 저택의 한쪽 별관에 요란한 소음과 함께 강철 셔터가 내려왔다. 복도의 모든 불이 꺼지고 그녀는 완벽한 어둠 속에 갇혔다. 함정이 발동한 것이다. 강민준은 자신의 태블릿 PC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경호실장에게 조용한 신호를 보냈다. 야간 투시경을 쓴 그의 사적인 암살자들이 그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 역시 어둠 속에서 더 강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야간 투시용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사냥하러 오는 자들의 움직임을 어둠 속에서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박도현이 입수한 저택의 설계도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복도를 이동하며 향수병으로 위장한 마취가스를 이용해 적들을 소리 없이 잠재웠다. 바깥의 파티장에서는 박도현이 자신의 역할을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임을 깨닫고 일부러 술에 취한 척하며 한 유력 정치인에게 시비를 걸어 큰 소란을 피웠다. 저택의 주 경호 인력의 시선이 모두 그의 소동에 쏠렸다. 그 사이 주인의 위험을 감지한 궁연러가 움직였다. 러는 외부 경호원 한 명을 공격하여 혼란을 만들고 저택의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소리는 마침내 서재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목표는 강민준의 개인 금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정보 분석을 통해 그가 편집증적으로 금고의 내용을 하드와이어로 연결된 비밀 백업 서버에 저장해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벽의 비밀 패널을 열고 그 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 칩을 빼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강민준이 직접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그녀 하나를 처리하지 못했다고는 상상도 못한 채 승리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결국 이렇게 만나는군, 아르테미스. 그가 그녀에게 다가서는 순간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러가 맹렬하게 그에게 달려들었다. 러가 강민준을 물고 늘어지는 동안 소리는 마침내 데이터 칩을 손에 넣고 백업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원격으로 파괴하는 명령을 실행했다. 그녀와 러는 강민준이 개와 사투를 벌이는 사이 창문을 통해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혼란에 빠진 저택 밖 약속된 장소에서 박도현과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이 담긴 칩을 건넸다. 박도현은 보안 위성통신 장비에 칩을 꽂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정말로 이걸 세상에 공개할 건가? 소리는 혼란에 빠진 저택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비장하고 단호했다. 네, 제 동료들을 위해서 그리고 박 형사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요. 그가 전송 버튼을 눌렀다. 강민준의 모든 반역 행위가 담긴 데이터가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와 정부 내에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계계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진실은 이제 세상 밖으로 풀려났다. 되돌릴 수 없는 행동. 거대한 음모는 마침내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데이터가 세상에 공개된 순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존경받던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사실은 자신의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국가기밀을 팔아넘긴 배신자였다는 사실에 온 국민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날 밤 강민준 국장은 자신의 저택에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체포되었다. 개의 공격으로 흐트러진 그의 모습은 한때 영웅이라 불렸던 자의 가장 비참한 종말을 보여주고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다. 특별 청문회가 열렸고 3년 전 훈련 사고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유소리와 그녀의 희생된 동료들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싸우다 순직한 영웅들로 추서되었고 그들의 유가족들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박도연 형사 역시 명예를 되찾았다. 그는 거대한 음모를 파헤친 공로를 인정받아 복직과 함께 특별 승진을 제안받았다. 몇 달 후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세상이 다시 안정을 되찾았을 때 유소리는 더 이상 안소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저주와도 같았던 외모를 더 이상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28살에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앳된 모습이 남아있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깊고 고요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국정원을 재건하는 데 힘써달라는 고위직 제안을 거절하고 조용한 삶을 택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그녀는 국립현충원의 순직한 요원들을 위한 추모비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충직한 파트너 로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았던 팀장,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하나하나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씩을 헌화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요, 팀장님. 편히 쉬세요. 저희의 명예는 제가 되찾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아주 오랜만에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평온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도연 형사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모든 정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다가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이제 뭘 할 건가? 박도연이 물었다. 소리는 평화로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가면이 아닌 진짜 맑고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조용히 살아야죠. 레오와 함께. 그녀는 자신의 충직한 파트너 로와 함께 과거의 유령들이 잠든 추모비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 나갔다. 그녀가 가면으로 사용했던 순진한 미소는 이제 모든 것을 이겨낸 생존자의 진정한 평온한 미소로 바뀌어 있었다.